자, 우리 한 2주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주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거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게 뭐 합격, 불합격이 자기 인생에서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왠지 이런 데이터 검정, 라이선스 시험은요,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그래야 약간 자신감도 생기고 약간 힘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2주 동안 제일 중요해요. 뭐 더 중요한 건 다음 주가 더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 주말 어떻게 잘 보내실지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합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주말 잘 보내시고 남은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사항 우리 QR 그 책 표지에 보시면 그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 질문사항 올려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 보시면 우리 카카오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질의하시면 여러분 빠른 시간 내에 궁금한 사항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 과목은 크게 세 가지 축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고 우리 4장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분석 방법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KDD와 크리스피-DM,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아주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얘를 묶어서 한 개의 개념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 분석과제 발굴 파트에서 상향식과 하향식 또는 디자인 띵킹 방식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습니다. 우리 5장의 분석 마스터 플랜에 또 뭐가 있냐면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 수준을 진단하는 평가 있습니다. 바로 분석 준비도와 분석 성수도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또 한 가지 개념으로 묶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과목에서는 선점하지 않으면 고득점을 할 수가 없고 이 세 가지를 선점하게 되면 거의 고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이 이 과목을 움직이게 되는 하나의 커다란 개념이라 할 수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미리미리 지금부터 해당되는 걸 암기하고 잃어버리고 이런 과정 등이 필요합니다. 단시간 내에 하루 날 잡아서 여러분 학습을 한다 해서 그게 기억이 오래가지 않고 시험 볼 때 아주 크게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24번 분석 마스터 플랜의 정의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분석 마스터 플랜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지만 분석 마스터 플랜의 정의는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과제 도출하고 우선순위 평가하고 그것이 세부 이행 계획 세우면 단기 성격이면 세부 이행 계획 세우고 중장기적인 경우에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분석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그 분석 과제에 우선순위의 고려 요소가 있고 분석 과제의 적용 범위 방식의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의 필터링을 거쳐서 분석 과제를 선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문제 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출제 유형 이 두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다음 중 분석 과제 우선순위 고려 요소가 아닌 것은 옆에 거 하나 붙여서 고르는 문제 또는 분석 과제 적용 범위 방식의 고려 요소 외에는 절대 출제되지 않았었고요. 자, 이런 문제 절대 틀려서는 안 됩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분석 마스터 플랜은 어떤 방법론을 이용한다? 정보 전략 계획이라 할 수 있는 ISP 방법론을 이용한다. 보기에서 ISP 정보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다. 오답 보기로 한 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ISP라는 단답형을 요구하는 필답형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3번 또는 4번 정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ISP 정의 또는 분석 마스터 플랜의 관계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26번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ROI 관점에서 시급성과 난이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출제 유형은 매일 똑같았습니다. 시급성의 정의와 난이도의 정의를 서로 반대로 연계해서 오답 보기로 등장하는 문제고 바로 새롭게 출제 유형이 바뀌게 되는 이번 차시부터 해당되는 문항의 가중치는 계속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시급성과 난이도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잘못 연결되었을 때 오답 보기 고르는 문제 유의하도록 합니다. 자, 27번 문항 바로 이번에 나올 순번을 갖고 있는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시급성과 난이도에 따라서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시급성에 따라서 3, 4, 2, 난이도에 따라서 3, 1, 2로 정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굳이 시급성만 물어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출제 패턴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왜 이렇게는 안 나올까? 이렇게도 나올 법한데 라는 생각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8번. 우리 해당되는 1, 2과목에 보시면 구성요소, 빅데이터 분석 활용의 3요소 또는 분석 거버넌스의 체계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유의하도록 합니다. 자, 분석 거버넌스 말 그대로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입니다. 5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어야겠고요. 과제 기획 및 운영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겠고 또는 분석 관련 시스템 또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고 관련 교육 시스템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분석 거버넌스의 체계 구성 요소고 이번 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유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29번서부터 30번까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한테 가장 난이도 있는 파트입니다. 분석 준비도 6개 영역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분석 업무 파악의 진단 항목과 해당되는 분석 기법의 진단 항목 서로 구분하는 문제 출제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시험 문제 출제가 등장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린 특정 기업, 조직에서 데이터 분석 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 조직에 맞는 커리큘럼을 갖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커리큘럼이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시도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의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또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최근에 해당되는 공공섹터부터 해당되는 분석 수준 진단을 하게 되는 추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분석 준비도 6개 영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고 IT 인프라 영역에 뭐가 있고 분석 업무 영역에는 뭐가 있고 또는 분석 데이터 영역에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한테 난이도 최상의 문제입니다. 자, 분석 성숙도 모델, 우리 CMMI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기억하고 역시 3가지 비즈니스 조직 역량 부분, IT 부분을 구분하게 되고 우리 기업, 우리 조직이 도입 단계인지 활용 단계인지 확산인지 최적화 단계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상위의 도입, 활용, 확산, 최적화를 물어보기에 난이도 하가 되고요. 확산 단계와 최적화 단계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난이도는 최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 2개 중 하나는 무조건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를 통해서 기업의 수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고유 명사입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를 꼭 구분하도록 합니다. 확산형인지 정착형인지 준비형인지 도입형인지 반드시 구분하도록 할게요. 그죠? 예를 들자면 높은 준비도와 높은 성숙도를 갖고 있는 조직 유형을 뭐라 한다? 확산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고요. 박스가 4가지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박스를 설명하게 되고 그 해당되는 유형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예상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의 그동안 너무 많이 단답형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 객관형 문제로 거꾸로 뒤집어 보게 되면 데이터 거버넌스의 대상 항목이 몇 가지라고요? 3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마스터 데이터, 2번 메타데이터, 3번 데이터 사전, 4번 다른 거 제가 출제 이론이냐면 이렇게 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구성 요소가 나오네요. 데이터 거버넌스에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원칙과 조직과 프로세스, 다른 문항 집어넣어서 고르는 출제 유형 외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34번 바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 4번 정도 회차가 갖고 있는데 1년에 2번 이상은 반드시 가중치를 갖고 있는 것이 4가지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입니다. 데이터 표준화 내용을 설명하고 표준화를 물어보는 정답, 데이터 관리 체계에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정답은 데이터 관리 체계를 물어보는 것들 또는 데이터 저장소 관리 또는 표준화 활동이라 할 수가 있고 이 4가지 중에서 데이터 표준화가 가중치가 빈도수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3번째 데이터 저장소 관리, 세 번째가 데이터 관리 체계입니다. 표준화 활동은 공교롭게도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 35번. 자, 35번의 유형도 상당한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제가 3개의 축이 가장 난이도가 있는 거였었고 나머지 문항은 원 센텐스 원 정답 찾을 수 있는 문항입니다. 우리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DSCO이라는 것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전문가 집단을 의미합니다.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집중구조로 하고 빨간색의 출제 키워드고 기능구조 아무것도 없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 조직이 그걸 기능구조로 하고 빨간색이 출제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분산구조
부서별로 다 전문가 조직이 있는 겁니다. 바로 빨간색이 해당되는 다른 구조의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고요. 출제 유형은 이렇습니다. 해당되는 구조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것이 집중인지 기능인지 분산을 물어보는 유형과 두 번째, 분산 구조를 열심히 설명하고 집중 구조가 하나 들어가서 오답 고르는 유형 외에는 절대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분석과제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우리는 분석과제 1년만 하고 끝이 아니고요. 해마다 업데이트 해가면서 조직에서 운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분석과제 관리 프로세스 수립이 필요하고 분석과제 관리 프로세스는 바로 두 가지 축, 과제 발굴과 과제 수행 및 모니터링으로 나누어진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재에 보시면 우리 해당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사이클별로 어떤 분석과제별로 분석과제가 선발이 되면 선발되지 않은 분석과제는 풀로 관리하고 또는 팀이 운영되고 운영이 돼서 또 분석과제 결과를 풀로 공유하고 이와 같은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6번 마지막 2과목의 요약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3과목 데이터 파트 넘어가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든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8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시간 요약 강의를 하고 있는데 자, 40분 내에 3과목을 정리할 수 있을지는 약간 걱정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중간 모니터링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8시가 20분이 넘어가고 있고 여러분이 이제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아마 대부분 비전공자일 거고 이렇게 데이터 분석 문제를 공부할 줄 몰랐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 보면 비록 우리는 무료 강의였지만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과목 특징 요약해 보도록 합니다. 3과목은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장에 알기초와 데이터 마트, 또 7장에서는 통계 분석 파트가 있고요. 8장에는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난 시간이 없어, 정말 개념을 잘 몰라 라고 하시는 분은 8장 정형 데이터 마이닝을 먼저 접근하도록 합니다. 전체 50%가 바로 8장의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장 30% 내외 통계 분석 파트에 가중치가 있고 6장은 10% 내외입니다. 점점 출제 가중치가 특히 알기초 파트가 가중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이젠 거의 5%, 1%까지 내려앉고 있습니다. 이건 뭐 출제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시험에는 실기가 없기 때문 이유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알기초는 계속 출제 가중치가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되는 출제 포인트별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질의사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되는 포인트 있습니다. 우리 0 나누기 0, 우리 수학적으로 연산이 불가능한 값들 R에서 출력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고요? NA, N값이 등장합니다. 이거 저 같으면 이 문제 내겠습니다. 해당되는 연산이 불가능한 값을 올려놓고 그 결과값 중 올바른 것은 보기 1번 NA, 2번 NaN, 3번 null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저는 얼마든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덱싱 문제에서 여러분 유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특정 데이터, IC 데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IC 데이터를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IC 데이터가 데이터명, 이름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세팔 랭스라는 하나의 변수 이름입니다. 이렇게 특정 데이터명에 달러를 표시하고 해당되는 변수 이름을 부여하게 되면 그 값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들 벡터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른쪽 파란색에 보시면 $, 세팔.length라고 하게 되면 세팔 랭스가 갖고 있는 값만 출력이 됩니다.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 형태라는 건 뭐냐면 해당되는 변수의 이름과 값도 같이 출제되는 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출력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달러 표시에 세팔 랭스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나온다? 벡터 값만 출력된다라고 정의하셔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우리 벡터들의 연산을 할 때 연산 개수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1, 2, 3, 1, 2, 3, 4, 5, 6 이렇게 서로 더하기를 하게 되면 1, 2, 3이 한 번 더 사용됩니다. 1이 4랑 더하게 되고 2가 5가 더하게 되고 3이 6이 더하게 됩니다. 제가 R 기초 파트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강의로서 충분합니다. 따로 R 기초 파트는 다시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외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데이터의 종류 보도록 합니다. 우리 한 가지 타입만 가능하다. 한 가지 타입만 가능하다는 것은 숫자든 문자든 논리 값이시든 간에 한 가지 타입만 가능한 걸 원타입이라고 하게 됩니다. 대표적 벡터, 행렬, 배열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리스트와 데이터 프레임은 각각 고유의 데이터 유형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 난수 초기 발생하는 R 함수가 있습니다. setSeed 함수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데이터 표본에서 무작위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무작위 추출할 때 setSeed 함수에 아라비아 숫자를 공통적으로 부여하게 되면 그 여러 사람은 동일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setSeed 함수입니다.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기초 통계량을 나타내기는 여러 가지 통계량들이 있습니다. 변동계수 기억하도록 합니다. 측정 단위가 다른 데이터들 비교할 때 쓰는 통계량이 변동계수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사회조사 분석사와 관련성이 좀 있는데요. 바로 통계학 결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동계수 그 파트에서 참 많이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IQR을 4분위수 범위라 합니다. 4분위수와 다릅니다. 용어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합니다. 4분위수 범위는 뭐라고요? IQR 또는 Q3에서 Q1을 뺀 값입니다. 우리 상자 그림에서 25% 위의 값, 75% 아래 값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IQR입니다.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웨도입니다. 웨도는 데이터의 비대칭도를 확인하는 통계량 값입니다. 웨도가 0이면 정규 분포, 0보다 크면 오른쪽 꼬리 분포, 작으면 왼쪽 꼬리 분포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오른쪽 꼬리 분포를 물어보는 유형 외에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공교롭습니다.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계소득 분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소득자는 숫자가 굉장히 적고 저소득자는 이렇게 두툼하게 많이 있는 분포를 갖고 있는 분포가 바로 오른쪽 꼬리를 갖는 분포입니다. 평균은 이상값에 민감하기 때문에 평균이 뭐보다 큽니까? 중앙값보다 큽니다. 크기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데이터 분포를 확인하는 거 중요합니다. 1번 기준을 삼고 나머지 2, 3번은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아래 시각화 파트 상자 그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자 그림을 통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Q1, Q3 값 의미를 파악해 봅니다. 우리 분위수 값이라 하고 1, 4분위수 값이라 한다면 우리 처음 크기부터 나열했을 때 25% 위치값을 의미합니다. 3, 4분위수는요 75% 위치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 4분위수를 25, 100분위수라 하고 3, 4분위수를 75, 100분위수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가운데 실선을 그어져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는 Q2 중앙값이라 합니다. 평균값이라 하면 틀립니다. 이 중앙값 위치에 따라서 즉 정규분포는 가운데 위치하고요. 오른쪽 꼬리 분포는 Q1에 가깝게 다가서면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갖게 된다 하게 됩니다. 또한 Q3와 Q1 우리는 4분위수 범위 IQR이라 하고 전체 자료의 50%의 데이터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해당되는 상자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아래 수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경계값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맨 상단에 동그라미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걸 이상값 아웃라이어라고 하게 되죠. 이렇게 상자 그림을 통해서 이상값 여부를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것. 상자 그림이고 제가 보기엔 상자 그림은 이번 차시에 등장합니다. 무조건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해석을 기반으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번째, 우리 데이터 마트 편 넘어갔습니다. 데이터 마트라는 건 최적화된 저장소입니다. 그때 필요한 패키지가 우리 시험 범위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라이R 패키지와 리쉐입 패키지가 있죠. 정답은 무조건 플라이R, 리쉐입 둘 중에 하나인데요. 플라이R은요, 꼭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스플릿, 쪼개고 그 데이터를 함수를 적용하고 어플라이하고 또는 컴바인, 결합하게 되는 형태가 바로 플라이R 패키지고 어플라이 함수를 기반으로 하게 된다.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루시의 패키지는 두 개의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멜트와 캐스트 함수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출제 포인트는 멜트에 가 있습니다. 멜트의 역할은요, 어떤 함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데이터를 불러왔더니 굉장히 컬럼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 것들 데이터 분석할 때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런 컬럼들을 한 개의 컬럼으로 다 몰아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멜트의 역할이다 기억하도록 합니다. 10번 R의 특수한 기능. R은 네 가지 정규분포 함수가 있습니다. 다 정규분포입니다. 앞에 이니셜 R, D, P, Q에 따라서 이름이 구분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R은 랜덤이고요. D는 density, 밀도입니다. P는 누적이고요. Q는 분위수입니다. 요 앞에 짝 이니셜을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료의 척도는 매번 출제가 됩니다. 뭐와 구분돼서요? 자료의 척도는 표본 추출과 서로 주기성을 갖고 출제가 됩니다. 한 번 이 규칙을 어긋난 적이 있습니다. 38회 때인가요? 동시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유심코 회찰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서로 한 번 서로 징검다리처럼 이번 차시에 네가 나왔으면 다음 차시에 내가 나와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1년에 2번의 가중치는 반드시 갖고 있는 것이 척도의 문항입니다. 척도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명목 척도는요, 이 꼴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평균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답 보기고요. 자, 구간 척도라는 것은 측정 대상이 갖고 있는 양을 측정하는 것이죠. 이거는 크기 또는 각각의 척도 간의 간격은 동일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간 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간 척도는요, 곱하기나 나누기가 불가능합니다. 비율 척도만이 모든 삭진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정의하도록 할게요. 자, 이상값에 관련된 문제와 결집값은 무조건 한 문항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상값 기준이라는 것은 극대값, 극소값 또는 상자 그림처럼 각각 이상값을 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ESD가 출제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ESD가 구분하는 이상값의 기준은 평균으로부터 3배의 표준 편차 범위라는 걸 우리는 이상치로 판단합니다. 중요한 건 아래도 나와 있지만 이상값이라는 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연령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상자 그림이나 ESD를 돌리게 되면 여러분 90세 넘어가는 거 다 이상값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럼 제외하고 분석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유의하도록 합니다. 자, 7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약간 집중력이 떨어져도 한 30분 정도 집중하시면 여러분 2주 동안 여러분 탄력 받으면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보통 하루에 2주 동안 학습 시간이 보장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 보장이 됐다고 한다면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분 1번, 그렇지 않다는 분 2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여러분의 공부 학습량 정도는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반, 네, 드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하루에 본업 때문에 학습이 힘들다, 1시간도 하기 힘들다는 분은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더욱 중요합니다. 거의 토요일, 일요일 개인적인 약속은 뒤로 하고 해야지만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날 편안하게 시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명확한 정답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험이요, 생각보다 이게 큰 의미를 안 줄 수도 있지만 왠지 떨어지면 힘들잖아요. 그죠? 떨어지면 굉장히 이게 내상을 입습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 근데 생각보다 쉽게 붙게 되면 왠지 용기가 생깁니다. 나는 더 높이 있는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3과목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제가 문제풀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3과목도 이렇게 파트별로 그동안에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중복문제 제거하고 이 유형 외에는 출제되지 않은 형태로 해서 강의가 지금 촬영이 되고 있고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은 다음 주에 합격할 거니까 크게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고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3과목 제가 말씀드리는 걸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3과목은 욕심내지 말고 내가 확실하게 18개에서 19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안다라고
하는 기반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학습하시면 3과목도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39회차의 때는 기출 확률에서 활용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39회 때는 그래서 고득점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시험은 원래 고득점도 힘들고요. 보통 고득점이라 한다면 85점, 90점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39회차 때 고득점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9회 때 엄청 쉬웠습니다. 기출문제랑 똑같았습니다. 자, 여러분한테도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가 합격률이 만약에, 자, 우리 시험은 50%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합격률이요. 근데 합격률이 만약에 70% 넘어가게 되는 순간 출제위원들은 아마 반성문을 쓸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이에요. 자, 난이도 조절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난이도 높은 걸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늘상 나왔던 개념을 확장해서 학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포인트를 갖고 있다면은 내가 나중에 실무랑 관련된 개념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우리 40회차 3과목에서는요, 보기가 길어집니다. 문제 보기가 길어집니다. 그게 난이도입니다. 그게. 거기에 약간 말이 안 되는 문구가 들어간다거나 해서 하는 형태가 제가 예상하는 3과목 출제 유형의 예상 보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통계학 개론부터 시계 예측이 있고요. 통계학 개론 여러분이 너무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특히 확률 이론과 확률 계산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3과목의 다별량 분석 파트에서 오히려 쉬워요. 왜 그러냐면 다별량 분석에는 상관 분석이 있고 다차원 척도법이 있고 상관 분석, 주선 분석이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 제목별로 한두 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계열 예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계열 예측도 딱 정상성이라든지 또는 분해 시계열 또는 AR과 MA 모형에 관련된 설명들 또는 차분이라는 용어, 출제 키워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 2과목은 그렇게 하시는데 3과목도 똑같이 하셔야만 합니다. 7장 통계학 개론에는 조건부 확률 이런 문제 또는 베이지안 정리 이런 문제 이렇게 내용별로 어떤 출제 유형을 이렇게 말로써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관련된 문제가 등장하더라도 긴장하지 않고 해당되는 문항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차별로 정리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확률 계산값 등장할 겁니다.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물론 조건부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사건 A가 주어져 있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은 수식을 쓰게 됩니다. B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A의 확률은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죠. 우리 벤다이어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 수식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문제 보기 패턴에서 보시면 우리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설 포인트에 보시면 A와 B의 교집합을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A와 B의 교집합은요. A 조건부 B의 확률에다가 A를 곱해주는 거랑 같아요. 우리 앞에 거를 알고 있으면 왜 이 수식이 성립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교집합의 확률을 이렇게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우리 B의 해설에 보시면 우리 문제를 제가 읽어볼게요. 자, 시청자가 우리 무작위로 추측된 생활경제반 시청자가 독서반에도 신청하였을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은 걸 뭐라 그래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게 됩니다. 마지막 D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립이라 할 경우에 어떨 때 독립이라고요?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곱할 때 서로 이꼴이 성립할 때 독립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 점만 구분하시면 웬만한 조건부 확률은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환 충분히 활용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요걸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전 문제도 있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적인 우리 7장의 확률 이론 파트에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바로 이 문항입니다. 이렇게 계산 문제로도 주어지게 되고 서술 형태로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기 3번을요. 수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하단의 모양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자, 보기에서 뭐라고 했나요? B의 조건부 확률과 다르다 했어요. 자, 독립일 경우 어떻게 한다 했죠? 서로 소거가 되니까 남는 건 B만 남잖아요. 즉, A 조건부 B의 확률은 독립일 경우에 뭐만 남는다? B의 확률만 남는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와 같은 의미를 알고 있는 거 중요하죠. 즉, 독립일 경우에는 뭐예요? 조건부 확률인 경우 A가 발생했든 발생하지 않았던 간에 전혀 영향을 안 주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3번 서술형 형태로 등장할 수 있고 계산 문제로 등장할 수가 있지만 독립사건과 조건부 확률을 결합해서 이렇게 문제화되는 출제 유형을 갖고 있다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3과목에서 늘상 어려웠던 건 뭐냐면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출제 유형을 갖고 있어요. 어떤 형태예요. 하고 카테고리별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건 확률 이론 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서술 형태도 등장할 수가 있고 계산 문제로도 등장할 수 있다라고 정리합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동전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동전을 딱 3개를 던졌습니다. 그럼 동전 앞면 뒷면이 있어요. 그럼 동전 3개가 서로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독립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독립사건이라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확률, 교집합의 확률은 곱의 확률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2분의 1을 3번 곱하게 되는 8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던져서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요?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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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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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면.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8분의 3이 정답입니다. 중요한 건 독립사건이 중요해요. 왜 이 기반을 통해서 정답을 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풀도록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통계 분석 6번 문제가 이번 시험에 제가 보기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우리는 확률 이론을 왜 배운다고요? 이 베이지안 정리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건부 확률, 곱셈 법칙 이걸 암기해서 이걸 이해해서 어디다 써요? 바로 베이지안 이론을 활용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이 포인트를 봐야 되는 건데요. 하단의 해설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양성일 때 질병의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수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쓸까요? 분모가 양성이고요. 분자가 뭐예요? 질병과 양성의 교집합의 확률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질병과 양성의 교집합의 확률은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식이 서로 조건부 확률의 분자와 분모가 서로 바뀌어 있죠. 자, 이와 같은 수식 변화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 베이지안 정리라고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난조 때문에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이번 회차 조건부 확률, 다음 회차 베이지안 정리 이런 형태로 말이죠. 자, 이와 같은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가 풀어집니다. 자, 양성일 확률이 얼마라고요? 0.2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질병에 걸렸을 때 양성일 확률은 0.9고요.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린 사람의 비율은 0.1입니다. 정답은 0.45인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내가 만약에 질병에 걸렸어요. 그때 양성일 땐 0.9지만 반대인 경우 확률은 얼마라고요? 반으로 줍니다. 0.45죠. 자, 이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분자와 분모 바뀌어 있는 상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고 결국에는 해당되는 조건부 확률을 확장한 것이 바로 결국에는 베이지안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꼭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등장했고요. 우리 시험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기사 문제에서는 3번 출제가 됐습니다. 수식으로 물어보는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가 2번 출제가 됐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계산 문제가 4군데 존재합니다. 바로 확률 이론 파트에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형평가 파트에서 우리 혼동행렬을 이용한 평가지표, 그 다음에 연관성 규칙학습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의사결정나무에서 진입값 계산 문제 외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4군데가 있고요. 시험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계산 문제 틀리면요. 왠지 시험 나면 굉장히 찜찜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깔끔하게 풀고 나오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산형, 우리 확률 변수 파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시간이 9시보다 조금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9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끝날 것 같습니다. 2시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지네요. 자, 중간 모니터링 하도록 합니다. 제 목소리 상태랑 속도 괜찮으시면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4번 확률 변수 파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확률 변수 크게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꼭 기대값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하단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수식을 물어본다거나 확률값의 가중평균을 하게 되는 서메이션을 하게 되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고 한 번도 연속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 공식을 물어본 문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것도 공교롭습니다. 저는 연속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 구하는 것도 한 번 출제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빨간색으로 실수값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정수값이라고 들어가면 틀린 오답입니다. 우리 주사위 한 개의 눈이 날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입니다. 정수인가요? 실수인가요?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형 확률 분포에는 여러 가지 분포가 있습니다.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 초기화 분포가 있고 연속형 확률 분포에는 여러 가지 분포 등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출제 포인트 분포입니다. 첫 번째, 포화성 분포가 중요합니다. 포화성 분포라는 것은 시간 내, 공간 내에 발생하는 사건 횟수에 관련된 분포입니다. 자, 특정 시간 내 교통사고 건수, 특정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사람 수, 다 모두 다 포화성 분포의 모델링 타켓입니다. 또한 이항 분포와 초기화 분포 유의하셔야 됩니다. 초기화 분포는요, 비복원 추출에서 얻은 표본을 가지고 만든 분포입니다. 뭐라고요? 비복원이라고요. 이항 분포는 서로 동등합니다. 서로 배타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초기화 분포가 정답을 요하는 문제로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비복원 표본으로 만든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자, 메모하도록 합니다. 초기화 분포 밑에 비복원 추출 표본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왠지 출제될 것 같습니다. 자, 연속형 확률 분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분포, F분포, 카이자 분포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도록 합니다. 지수분포와 포화소 분포는 서로 역의 관계입니다. 포화소 분포는 시간 내, 공간 내 발생하는 이산적인 확률 분포고 시간 사이에 관련된 분포가 지수분포입니다. 여러분 메모하도록 합니다. 포화성과 지수는 서로 역의 관계고 F와 카이제곱 분포는 뭘 추정할 때 쓴다고요? 카이제곱 분포는 한 집단의 분산을 추정할 때 F분포는 두 집단의 분산을 추정할 때 이용되는 분포다 기억합니다. 만약에 서로 의미를 바꿔 표현하게 되면 오답복입니다. 그거 외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가설검정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검정에는 추정과 가설검정은 서로 다릅니다. 추정하는 한 집단의 모 집단의 모수를 추정하는 게 추정이고 가설검정은 모 집단의 가정에 대해서 맞는지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는 게 가설검정이죠. 하지만 추정과 가설검정 둘 다 상위 카테고리는 뭐예요? 통계적 추론이 상위 카테고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검정의 오류입니다. 제1종 오류, 2종 오류, 그 다음에 해당되는 1-베타라고 할 수 있는 검정용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 1종 오류와 2종 오류는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입니다. 동시에 증가하거나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위험한 제1종 오류를 할 수 있는 알파를 고정하고 분석을 진행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아마 가설검정 해당되는 파트에서는 가장 출제 키워드가 높은 포인트입니다. 검정령의 정의 기억하도록 합니다. 1-베타 거짓인 기무가설을 기각시킬 확률을 검정력이라 하죠. 이와 같은 용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17번에 우리 신뢰 구간을 계산 문제 아직 출제된 적이 한 번 정도 있는데요.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수식, 바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의 문제입니다. 95% 신뢰 수준일 때 해당되는 모평균을 구하는 신뢰 구간 공식이고요. 이 문제가 사회조사 분석사와 관련된 통계학 파트에서 참 많이 출제가 됐고 슬금슬금 우리 파트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X반은 표본 평균이고요. 루트 N 표본 크기고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입니다. 95% 신뢰 수준일 때 G값은 1.96입니다. 이 수식만 알고 있으면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문제에선 G값을요 2라고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1.96은 너무 솔점 두자리까지 등장하게 되니까 간략화해서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 쉽게 찜찜함 없이 수험장을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의 확률적 표본 추출. 제가 아까 척도 파트 얘기할 때 척도가 나오게 되면 이번 다음 차시에는 이 확률적 표본 추출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단순 무작위 시험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왜? 모든 표본 추출에는 단순 무작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통 추출이요. n번째 순번대로 추출하는 방법 개통 추출입니다. 가중치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첫 번째 높은 건 뭘까요? 층화 추출입니다. 1학년
무작위 10명, 2학년 10명, 3학년 10명 이걸 칭화라 하게 되고요. 제가 자주 군집 추출을 질문을 받습니다. 칭화는 여러분 메모하도록 합니다. 우리 층내는 동질적입니다. 1학년 동질적이잖아요. 2학년 동질적이고 3학년 동질적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1학년과 2학년은 서로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이질적, 층간은 이질적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군집이라는 것 이렇게 설명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특정 행정구역상 우리 사교육비를 조사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무작위로 딱 3개를 뽑았는데 특정 학교를 뽑았습니다.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C 고등학교를 뽑았습니다. 자,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C 고등학교는 다 어떤가요? 1학년, 2학년, 3학년 다 이질적인 형태로 다 모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층내는 이질적이라 하게 되는 거고요. 각 학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 1, 2, 3학년, 1, 2, 3학년, 1, 2, 3학년 붙어 있죠. 층간은 동질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때 적합한 추출이 바로 군집 추출이라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선 칭화가 넘버1이었고 계통이 넘버2, 군집이 아마 이번에 나올 차례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칭화의 특징, 군집의 추출이 오답 보기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19번에 다중 공성성 문제가 있습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에 서로 상관성에 있을 때 회귀 분석 개수를 추정하기 어려워지고 결과도 해석이 어려워지는 문제. 다중 공선성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원 센텐스 원 정답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자, 2기 10번의 회귀 분석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가정 조건 4가지 플러스 5가지가 있습니다. 주어와 우리 관계된 용어 정의하도록 합니다. 성형성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입니다. 독립성은요, 잔차와 독립변수의 관계입니다. 등부산성이요, 오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회귀 분석은 생각보다 양은 많지만 회귀 분석 파트랑 우리 의사결정 나무랑 인공신경막이랑 서로 비슷합니다. 비슷한 건 뭐가 비슷하다고요?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분량에 비해서 출제될 항목수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 3가지 파트는 딱딱 잘라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너무 많이 학습하실 걸 권해드리지 않고 이 파트에서는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약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다 보면 여러분이 대부분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가지 파트 회귀 분석, 의사결정나무, 인공신경망 파트가 그렇습니다. 자, 21번 회귀 분석의 결과 해석, 즉 R로 돌린 회귀 분석 모형을 가지고선 해석하는 모형입니다. 회귀 개수의 유의성 또는 회귀 모형의 유의성, 회귀 개수 또는 설명력을 물어보는 결정 개수 값들 또는 모형의 데이터를 잘 적합하고 있는 잔차 분석과 관련된 부분 시험 문제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회귀 분석은요, 우리 최근에 38회인가 39회 때 아주 특이한 출제 유형을 좀 보여줬습니다. 과거에는 회귀 분석에서 한 문항 또는 2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그때는 4문항까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 파트에서는 한 문항, 많아야 2문항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2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잔차 분석이란 말 등장하게 되는데 우린 모집단을 알 수 없습니다. 모 회귀성과 실제 관측치의 차이를 오차라고 하게 되죠. 우리는 오차를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모집단의 일부를 샘플링해서 표본을 통해서 표본 회귀성과 관측치의 차이를 잔차라 하게 되고 이런 잔차를 통해서 우리는 오차의 가정 조건을 확인할 뿐입니다. 이때 쓰는 것이 바로 잔차 분석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잔차 분석에서는 특히 독립성을 물어봅니다.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없고요. 더빈 왓슨 통계량을 통해서 확인한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더빈 왓슨은 뭘 검정한다고요? 독립성을 검정하는 겁니다. 잔차의 독립성. 자, 이렇게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우리 변수 선택 방법에 관련된 거. 우리 회귀 분석의 단계적 변수 선택 방법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단답형으로 참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후진 제거법의 정의, 전진 선택법의 정의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필답형 강의였다면 아주 더 강조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에 등장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해당되는 회귀 분석 결과에 요 틴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딜렉션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그게 포워드면 전진 선택을 했다는 거고 딜렉션이 백워드라고 했다는 후진 제거를 했다는 겁니다. 요거 통해서도 힌트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상관 분석, 다별량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상관 분석에서 상관 개수의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관 개수로서 유의성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가설 검정을 해야만 합니다.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 가설 검정 함수가 뭐라고요? COR.test 함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의 차이점, 인과관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억하도록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 슬라이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중치가 있습니다. 스피어맨의 상관계수와 피어슨의 상관계수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스피어맨의 상관계수는 비선형 관계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열 척도로 이용이 됩니다. 구분하도록 합니다. 다차원 착도법, 과거에는 필답형 타켓이었습니다. 하지만 객관형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우리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차원 척도법의 상위 카테고리는 뭘까요? 차원 축소입니다. 메모하도록 합니다. 다차원 척도는 차원 축소 모음입니다. 그런데 다차원 척도를 평가할 때 지표가 있는데 그것은 스트레스 값이라 하고 이건 정확히 따지면 부적합 지표입니다. 0일 때, 이 값이 0일 때 가장 좋은 모형입니다. 이거 외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주성분 분석은 우리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포인트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차원 축소입니다. 말 그대로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의 차원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주성분 분석과 앞에 변수 선택 방법, 단계적 변수 선택 방법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주성분 분석은 기존에 있는 변수에서 상관성을 기반으로 해서 주성분이라는 새로운 특징을 추출해서 차원 축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USA REST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 범죄 항목이 있는데 PCL을 돌리게 되면 새로운 주성분 2개로 차원 축소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단계적 변수 선택이라는 것은 변형을 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변수만 선택하는 거예요. 전체 집합에서 부분 집합 선택하듯이요. 하지만 두 개의 상위 카테고리는 뭔가요? 차원 축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빨간색 언더라인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주성분들은 원래 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나 어느 교재를 보시더라도 원 변수의 각 주성분 PC와는 원 변수의 선형 결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주성분마다 특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PC1에는 어떤 주성분의 특징, PC2에는 어떤 주성분의 특징. 교재에 보시면 PC1은 USA REST 데이터에 PC1에 보시면 PC1은 강력범죄에 대한 특징, PC2는 대도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요약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성분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아니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주성분 분석을 PR컴이나 프린컴 함수를 통해서 서머리 함수를 돌려서 그걸 해석하는 문제가 가장 가중치가 높았습니다. 그건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자, 또한 주성분 분석수의 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주성분 분석은 비주도 학습 방법입니다.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지 몇 개의 차원으로 줄일지를 결정하는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서머리 함수의 결과를 돌려서 분산의 비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총 분산의 비율이 70에서 90%로 하는 게 그때 주성분수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데이터가 산점도에 뿌려져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 데이터를 차원을 축소를 하는데 정보 손실을 가장 줄여가면서 하게 될 것은 그 데이터의 분산이 가장 큰 곳이 되는 축을 찾는 것이 바로 주성분 분석입니다. 그 분산이 큰 것을 제1주성분이라 하고 분산이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것이 주성분의 크기 PC1, PC2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꿔 말하면 우리는 고유값이 큰 것이 바로 분산의 크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최소한 고유값이 1 이상이어야 되고 스클리플롯이라고 한다면 주성분 분산의 감소되는 엘보 포인트에서 우리는 주성분의 수를 결정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몇 개의 차원으로 줄일지를 우리는 주성분 분석을 할 때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28번째는 시계열 모형입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시면 오늘 과정을 끝마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오늘 강의 못 들으셨다고 한다면 내일 해당되는 편집을 통해서도 여러분 반복 가능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적정한 내용을 기반으로 반복 회독하는 게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2-3번을 보는 것보다 약간 부족하지만 5번, 6번을 보는 게 우리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데이터 검정 시험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정상성에 구분하도록 합니다. 2번 차시의 순번입니다. 딱 객관형 내기로 딱 좋습니다.
짓습니다. 오늘은 힘들 것 같고 아마 내일쯤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자, 비정상 시계를 정상 시계로 전환하는 방법 중에서 차분이라는 역할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꼼꼼하게 학습하도록 합니다. 차분은요, 평균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것이지 일정한 경우에는 차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현혹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리만 모양에서 PDQ, 이 D를 물어봅니다. 차분의 횟수를 물어보고 이거 38회인가요? 39회 때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바로 아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 어려워하는 겁니다. AR 모형은 뭐냐면요. 관측자 아래에 선형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재에 수식을 보게 되면 이게 시차별로 선형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 뭘 더합니까? 백색 잡음이라는 걸 더합니다. 백색 잡음은 정상 시계열입니다. 자, 이걸 AR 모형이라 합니다. MA는 모형은 뭐 어떤 건가요? 백색 잡음의 선형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식의 차이를 구분해야만 합니다. AR, 그래야 MA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모형 식별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그림을 보여주고 이게 AR1, AR2 또는 MA1, MA2 모형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지만 자기상관함수라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상관함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시차별로 자기상관성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고 시차별로 분자가 공분산입니다. 공분산과 관련된 것이 자기상관함수입니다.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문제였던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자기상관함수라는 것은 시차별로 자기상관성을 물어보는 것이고 이 공식 자체가 분자가 공분산입니다. 시차에 따른 공분산 값이에요. 분모는 원 차시에 대한 분산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도록 합니다. 부분 자기상관함수라는 것은 뭐냐면 시차와 관계없이 시차 이의 상관성을 물어보는 것이 부분 자기상관함수인데요. 여러분 자기상관함수의 공분산만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 교환해 보듯이 상단의 그림에 관련된 문제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패스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분해 시계열이 이번에 나올 차례고요. 계절 요인을 물어보게 되는 키워드 또는 순환 요인을 물어보는 오답 보기, 불규칙 요인 오답 보기 빨간색 기반으로 여러분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걸 혼동시켜서 다른 말로 바꿔서 여러분을 혼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8장의 우리 포인트는 말 그대로 모형평가 파트인데요. 데이터 마이닝의 6가지 기능 이해하도록 합니다. 분류 또는 추정, 예측, 연관 분석, 군집 분석 또는 기술이 있습니다. 가장 출제 가능치가 높았던 건 군집이 높았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추진 5단계, 이번에 나올 차례입니다. 5단계의 순서를 물어볼 수 있고 또 하나 데이터 가공의 정의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딴 건 출제되지 않습니다. 31번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는 타켓 변수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례를 보여주게 되고 이것이 지도학습인지 비지도학습인지 구분하는 문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자, 이 보기 외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 모형평가 우리 ROC 이번에 나오게 됩니다. 혼동행렬 나오게 되는 건 당연하고요. 제가 그동안에 교육하면서 강의하면서 우리 혼동행렬에 관련된 평가 지표도 맞고 그다음에 연관규칙학습의 측정 지표도 맞는 사람 중에서 불합격된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즉 해당되는 문항, 계산 문제가 세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세 문항을 맞추고 진행하는 것과 세 문항을 득점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 강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ROC라는 건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 알아야 되고 가장 이상적일 땐 뭐다? X가 0이고 Y가 1이다. 또한 ROC의 밑에 면적을 뭐라 한다? AUC라고 하고 AUC가 가장 높을 때, 면적이 클 때 분류 성능이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AUC가 0.5라는 건 뭐라고요? 45도 레퍼런스 라인에 있다는 거고 분류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분류 능력이 없다는 건 뭘까요? 두 클래스가 서로 겹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그 머신러닝 파트에서는 데이터를 분할해서 따로따로 교차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train, validation, test 데이터로 구분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검증용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 또는 validation 데이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3과목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은 오늘 과정을 꼼꼼히 학습하는 걸 전제하고 기출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신 분은
더 이상 시간이 없는데 개념을 확장하는 것보다 1, 2과목은 요약해서 반복하고 3과목은 제가 주어진 내용들 기반으로 해서 제가 언급했던 건 틀리지 않고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교차검 중에서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주기적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홀드아웃을 물어보거나 또는 K폴더를 물어보거나 부스텝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3가지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출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의할 것은 뭐라고요? 저 빨간 글씨, K폴드의 빨간 글씨 주의하도록 합니다. 저거 약간 학습 데이터 또는 검정용 데이터 서로 위치를 바꾸게 되면 오답 보기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혼동행렬 더 이상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에서 민감도를 물어보거나 특이도를 물어보거나 정밀도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다 풀어보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 F1 값도 물어볼 수 있고 이번 차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F 베타 지표를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해요? F가 2일 때 F값이 0.5일 때 어디에 가중치를 두는지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 많습니다. 카파 통계랑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익도표, 향상도 곡선 다 뭐를 평가하는 지표인가요? 분류 모형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익도표 정의를 물어본 문제 가중치는 낮지만 향상도 곡선은 이익도표보다 훨 높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우리 이제 분류기법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 우리 목차를 보시면 순번이 이렇습니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가 나오고, 3번째 인공신경망, 뭐 이런 수소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도록 합니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 한 문항 이상 출제되지 않습니다. 각 분류기법마다 원 기법, 원 문항 정도만 출제되기 때문에 특이점만 요약해 보도록 합니다. 자, 해당되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선형 회계 분석과 차이점이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모형 탐색도 다르고 모형의 유의성 검증도 다릅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고, 단순하게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라는 것은 타격 변수가 0, 1로, 이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 회계 분석과 다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곡선의 모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직 변환을 하게 되는 거고, 로지스틱 회계 모형의 베타1, 회계 개수가 양수에 따라서 또 음수에 따라서 S자와 역 S자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 개수에 관련된 부분도 출제 가중치가 갖고 있고 이거 외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5개, 4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출제 포인트는 회계 분석과 차이점이래.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를 학문적으로 접근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면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1, 2과목은 공부 안 하실 건가요? 서로 간격을 좁혀야만 합니다. 이 점 강조합니다. 의사결정 나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모수적 감정입니다. 비모수적이라는 건요, 특정 가정, 분포임을 가정하지 않습니다. 설명 및 해석이 쉽습니다. 잡음 데이터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두 마디로 분기를 하기 때문에 이상값에 민감하지 않고요. 교호작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독립변수의 결합을 할 때 생기는 효과인데요. 의사결정 나무는 특정 변수값 기준에 따라서 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호작용 파악도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메모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암기가 됩니다. 암기가. 의사결정 나무의 장단점, 특징 등이 다른 분류기법과 혼용돼서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분만 참아주시면 끝납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의 불수도 측정 지표가 3가지가 있습니다. 카이제곱 통계랑 지니지수가 있고 엔트로피 지수가 있죠. 계산 문제 바로 지니값 물어보는 문제 이번에 등장할 차례입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출제는 딱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 회계분석 같은 유의 문제 패턴입니다. 자, 해당되는 의사결정 나무 타겟 변수가 이산형인 경우에 분류나무라 하고 그때 불수도 측정 지표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연속형일 때 회계나무라 하고 그때 불수도 측정 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분류모형 할 때 과대적합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정지,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필답형, 단답형이 존재했다면 정지규칙과 가지치기가 상당히 중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객관형으로 돌아서게 되면 과대적합 문제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상형 목표 변수와 연속형 목표 변수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정답지는 카트입니다. 이산형일 때 카트는 불수도 측정 지표를 진위값을 이용하고요. 연속형일 때는 뭘 이용한다고요?
분산 감소량을 이용해서 카트를 정답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신경망에서 출제 키워드는 역전파 알고리즘입니다. 역전파 알고리즘, 제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지만 다른 SOM, 자기조직화 지도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빨간색으로 나와 있듯이 학습력, 은익치, 로드의 수 다 분석자가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뭐라 한다고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설정한다는 거 오답 보기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인공신경망과 SOM을 비교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요. SOM은 똑같이 인공신경망을 하지만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 비주학습 방법입니다. 또한 구조도 단순합니다. 또한 알고리즘도 전방 패스 알고리즘을 쓰는 것이죠. 이렇게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의 은익층과 은익노드수를 정할 때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모형이 복잡해진다는 건 뭐예요? 과대적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형을 단순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과소적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38번 문항이 세로 출제 유형 변경에 따라서 객관형 문제로 내기 딱 좋은 형태가 38번 문항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의 단점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 못하실 내용들 중에 하나 있다면 결과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가중치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걸 수학적으로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세 번째, 데이터를 정규화를 하지면 지역회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더 오차가 작은 포인트를 간과하고 더 큰 포인트에서 모형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공신경망 할 때는 표준화 시킵니다. 특정 값 범위로 바꿔주는 것을 정규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의사결정 나무와 인공신경망의 장단점을 혼용해 놓고 서로 올바르게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인공신경망에서는 학습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활성화 함수요, 함수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 활성화 함수의 특징을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와 연계된 개념들 용어가 뭐가 있나요? 여러분 정의하도록 합니다. 바로 소리가 잘 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의자가 계속 흔들려서 소리가 납니다. 예민하시군요. 예, 저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자, 활성화 함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과 서로 연계가 되어 있나요? 기울기 소실 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기울기 소실 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렐루 함수를 쓰게 됩니다. 소프트 맥스 함수는요, 다 범주 분류할 때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다 범주 분류할 때 쓴다고요. 그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만 들리는군요. 자, 우리 시험 문제 활성화 함수 패턴은요, 소프트맥스와 시그모이드 함수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시그모이드는요, 두 개의 카테고리 분류하는 모형이고요. 소프트맥스는 다범주 분류하는 모형입니다. 또한 시그모이드 함수는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그래서 많이 쓰이는 활성화 함수가 바로 렐루 함수입니다. 기억하도록 합니다. 앙상블 모형 반드시 나옵니다. 이상하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앙상블 모형의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아주 높아요. 최소한 두 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백인과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를 구분하는 문제, 빨간색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된다면 좀 더 많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파트 3 데이터 분석에서 랭킹을 아마 외우게 되면 혼동행렬이 가장 높고요. 그 안에는 ROC도 들어갑니다. 두 번째 랭킹을 잡는다면요. 바로 앙상블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차 검증입니다. 얘들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자, 이렇게 가중치별로 17개, 8개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와 관련된 기출문제는 다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도록 합니다. 18개는 반드시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아까 혼동 행렬은 지도 학습이죠. 따라서 군집 분석은 지도 학습과의 이런 계량화 지표가 다릅니다. 우리 시험에선 신뢰 개수가 출제가 됩니다. 해당 내용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 개수를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가 그동안에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신뢰 개수를 설명하면서 해당되는 값에 다른 의미로 부여하게 되면 오답 보기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 그 관련된 내용을 잘못 연결하게 되면 오답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랭킹 네 번째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군집의 병합 방법입니다. 우리 단일 빨간색의 키워드입니다. 완전.
그 다음에 평균, 중심, 와드. 이번 차시에 반드시 등장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랭킹 5번인가요? 예, 바로 5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의 비계지적 군집 분석입니다. 중요한 건 K 평균 군집에는 K는 뭐예요? 군집수를 의미합니다. 이거 누가 정한다고요? 자동으로 안 정합니다. 분석자가 설정해 줘야만 합니다. 기억하도록 합니다. 계층과 비계층의 차이점. 두 번째는 K 평균 군집의 프로세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K 민지의 군집의 단점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 메모하도록 합니다. K 민집 군집 분석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원형의 모형이 아니라 약간 볼록한 모형 할 때는 K 민지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가 적합하다고요? 뒤에 차시에 나오게 되는 밀도 기반 군집이 적합합니다. 밀도 기반 군집은 임의의 군집을 찾는데 적합한 방식입니다. 꼭 기억하도록 합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혼합포 군집에는 EM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EM 알고리즘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자, 초기에 두 군집이 있습니다. A 군집, B 군집, 평균과 분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전기분포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전기분포가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하지만 이 스텝 단계는요, 바로 특정 관측치가 어떤 A에 속할 것인지 B에 속할 것인지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측치를 뭐라 한다고요? 잠재 변수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확률을 기반을 통해서 우리는 A와 B의 모수, 평균과 분산을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걸 M 스텝 단계라고 하게 됩니다. 이걸 무한 반복 돌리게 되는 게 뭐라고요? EM 알고리즘이고 대표적인 혼합포 군집의 알고리즘이라고 딱 정의하도록 합니다. 우리 시험 문제 기출문제를 보시면 최대 가등도가 있습니다. 최대 가등도라는 것은 우리 최대 우도 추정 방법에서 하나의 점수적 방법이고요. 이 값이 최고일 때 가장 모델에 적합한 군집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정리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또한 개체적 군집 방법 중에서 거리를 구하는 공식 방법 등이 있는데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맨하튼 거리를 구하는 계산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절대값, 두 차의 절대값으로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유클리안 거리도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또한 해당되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요. 바알라노비스 거리가 훨씬 높았습니다. 우리 세 가지 포인트 기억하도록 합니다. 유클리안 거리, 맨하튼 거리 계산 문제로 나오고 바알라노비스 거리는 개념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 외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군집 분석의 K, 군집수를 결정할 때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계층에서 덴드로그램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덴드로그램의 Y축은 군집 간의 거리입니다. 특정 군집 간의 거리가 얼마일 때 가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그 선에 걸리는 군집의 개수가 군집의 수입니다. 두 번째, 엘보우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 K민집 군집 분석에서 우리 K민지의 분산이 특정 감소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엘보우 포인트입니다. 그때 K를 선정합니다. 우리 세 번째, 신뢰 개수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군집수를 결정한다. 자, 이번 차시에 등장할 것이라면 두 번째, 엘보우 기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6번에 밀도 기반 군집이 있습니다. 아까 임의의 군집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때 쓴 알고리즘이 뭐라고요? DB스캔이라고요. K민지는 볼록한 모형의 군집을 찾을 때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때는 바로 밀도 기반 군집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7번에 KN입니다. 정답은 KN입니다. 얘는 모형을 만들지 않습니다. 모델링하지 않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분류나 회귀 모형을 만들지 않아요. 내가 데이터를 주어지게 되고 우리 거리 기반을 통해서 뭐라고요? 거리 기반을 통해서 사례 기반 참조를 하게 됩니다. 이 K는 분석자가 설정해주는 값입니다. 만약 K가 3이면 가장 가까운 거리 클래스를 찾습니다. 2대1이야. 클래스 B야. 별표너는 클래스 B로 구분하는 게 뭐라고요? KN은 알고리즘입니다. 게으른 모델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관련된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K가 클 때, K가 작을 때, K가 작을 때 굉장히 오밀조밀한 경계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고 K가 작으면 작을수록 과대적합됩니다. 크면 클수록 과대적합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연관성 분석이 있습니다. 세 가지 측정 지표가 있어요. 지지도, 신뢰도가 있고 향상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계산 문제에 등장한다고요. 계산 문제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향상도 빨간색이 출제 키워드고 계산 문제 출제 키워드입니다. 이와 같은 연관성 분석을 쓰는 알고리즘 뭐가 있다고요? A-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얘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메모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뭐라고요? FP-글로스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두 번째, A-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 지지도를 얼마라고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자 패턴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연관규칙학습은 A를 사고 B의 동시에 B를 사는 개념이라 한다면 순자 패턴 분석은 뭐라고요? A를 사고 시간 후에 향후에 B를 사는 개념입니다. 시간이란 개념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 확인할 수 있나요? 인과관계 규명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차 패턴 분석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시간 조금 넘게 여러분과 함께 메타버스 40회차 데뷔를 위한 강의를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항 다 못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해당 사항, 질문사항 전달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시간 넘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 24일 날 여러분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정말 기원합니다. 여러분 2주 동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